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미국 하원이 현지 시간 18일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 방지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50개 모든 주에서 거의 3,800건의 반아시아 태평양계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면서 아시아계에 대한 편협성의 확산은 미국 양심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내 혐오 범죄는 증가 추세고요.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는 이를 더욱 노골화하는 기제로 사용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내부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온갖 종류의 혐오와 차별, 그리고 일상화된 혐오와 차별. 저 멀리 있는 미국을 보면서 비웃기만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네, 오늘의 뉴스를 더 깊고 더 자세히 살펴보는 뉴스 원정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원정대원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정상근 기자,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할 수 있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문재인 대통령 미국에 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번째 대면 정상회담인데 3박 5일간 일정으로 출국했죠. 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후에 출발을 했고요. 현지 시간으로 19일 오후로 이 워싱턴 DC에 도착하게 돼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도착을 하고 일정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네. 일단 워싱턴 DC 근교에 그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는데요. 그 여기서 이제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 같은 날 그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 등 이 미국 민주당 하원 대표부를 만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21일 오전에는 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을 하고요. 그 오후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정상회담이 끝나면 공동 기자회견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22일에는 그 윌턴 그레골리 추기경험을 면담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조지아주에 있는 SK 이노베이션 공장을 방문할지 지금 이 부분도 좀 관심이 좀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귀국하는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23일 저녁이 됩니다. 굉장히 빡빡해요. 사실은 미국을 3박 5일간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좀 빡빡한 일정 같은데 이번에 어떤 현안들을 주로 다루게 되나요? 일단은 가장 큰 부분은 일단 첫 번째 인사겠죠. 양국의 정상회담 첫 만남을 가지고 한미 간에 이제 이야기할 부분 나눌 텐데 네. 그 내용은 아무래도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백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과 미국이 백신 물량을 두고 서로 다른 방식을 취하게 됐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이 개발했던 백신을 다른 나라로 보내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풀겠다. 이제는. 왜냐면 네. 중국과 다른 방식을 택해야 사실 미국이 그렇죠. 뭔가 세계 경찰 국가인 느낌도 들고 네. 뭔가 미국이 최우위에 있는 느낌도 들 텐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8천만 회복하는. 회분, 네. 8천만 회분을 이제 다른 나라로 보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중에서 한국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무래도 11월 집단 면역을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백신 물량이 조금 더 빠르게 수급할 수 있다면 그것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첫 번째가 백신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국에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 금강산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재개를 했어야 된다. 아니면 이제 시설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거를 새로운 현대화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그거를 할 타임을 좀 놓쳤습니다. 놓쳤고 지금 만약에 할 경우에는 미국의 어떤 흔히 말하는 뭐 꿀밤을 한 대 맞을 수 있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네. 견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네, 정장관 표현으로.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이 주도권을 남한에게 달라. 이런 얘기.
또는 뭐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막아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이제 코로나가 물러가고 나면 한국과 이제 남한과 북한이 주도적으로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네. 또는 뭐 어느 정도까지는 할 것이니까 용인해달라 정도 얘기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전망인데 아무래도 정상 간의 발표를 좀 더 지켜보면은 구체적인 것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막상 김정은과 두 번이나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긴 했지만 당시 이제 한미 워킹 그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네. 실무자들끼리 이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건데 거기에서 많이 좀 방해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남북 간에 뭔가 교류를 하려고 하면은 미국 측에서 막고 뭐 철도 도로 뭐 측량 같은 것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딴지를 좀 걸었었는데 이번에 여기 조금 그 개선된 좀 발언이 나오면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성과가 아닐까 싶고요. 어쨌든 지금 백신 쪽에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성과를 지금 청와대 관계자들은 좀 기대하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뭐 일단 그 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 아무래도 한국이 이 코로나19 상황이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이고 네. 또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바이오 산업이 발달이 돼 있는 만큼 그 우리가 이제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다 좀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 방미 기간 중에 그 양국의 이제 백신 개발사나 이제 생산 업체들, 뭐 한국 정부 이렇게 좀 만나서 네. 협의하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일을 추진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미국의 백신 개발사의 이 백신 기술이 우리나라에 이제 전수가 되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위탁 생산을 하면서 한국의 기업들이 뭐 경험과 이제 역량이 있으니까 이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그 말씀하신 그 바이오 쪽 보니까 뭐 기술이나 생산 규모가 세계 1위, 2위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많이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준비가 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냥 백신 레시피만 가지고 오면 되는 그런 상황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좀 백신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는 충분히 그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역량이 있으니까 네. 뭐 우리나라를 이제 그 글로벌 백신 생산의 허브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일이 잘 되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협약식을 할 때 참석을 할 수도 있다. 좀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오창수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미국이 이제 백신을 풀겠다라고 네네. 했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을지 또 마침 또 그 얘기를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정상이 또 문재인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좀 얘기가 잘 되지 않을까 좀 기대감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 뭐 일부 언론에서는 2대2 빅딜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백신하고 대북 정책이고 네. 미국이 원하는 거는 이제 뭐 반도체, 네. 배터리 이쪽이 워낙 급하니까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쿼드로 대변되는 대중국 뭐 중국과 맞서는 어떤 정책 그 노선에 좀 합류하라. 여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확답을 받고 싶어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던데 이 반도체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이번에 기업도 많이 가죠. 네, 네네. 함께 가고 있고요. 네. 이제 SK 말씀하셨던 이 공장이 결국엔 전기 배터리 관련된 기술 협약이기 그렇죠. 때문에 반도체 배터리.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대선 공약 때부터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다 전환할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천명했기 때문에 네. 아주 바쁘게 움직여갈 겁니다. 지금 내연기관 전체를 바꾸는 작업이 들어갈 거고 미국 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기차, 항만, 철도 다 잘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별로 작은 곳을 다 들어가려면 트럭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이 트럭 기술을 어떻게 전기차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전기차 충전소도 곳곳에 좀 세워져야 될 것이고 그렇죠. 네. 배터리도 좀 개발이 많이 돼야 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회사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협약을 많이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삼성, 현대, LG 등등에서 4대 기업이 한 40조 원에 네네. 달하는 투자를 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는데 사실은 1호 사건 있잖아요. 1호 사건이 왜 이걸 선택했을까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어제 조희연 교육감 관련해서. 네, 그 어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공수처 수사 2부가 이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감실, 뭐 정책, 뭐 안전기획관실 등을 대상으로 이 압수수색을 했고, 네. 이제 조희연 교육감 사건이 이제 사건번호를 부여한 지 이제 20일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를 한 것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네. 이 수사가 본격화된 거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채용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 조희연 교육관 관련된 이 교육청 압수수색 이외에 다른 것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 수사를 개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규현 검사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이 그 도피로 의심되는
출국할 때 그것을 막았던 그 검사입니다. 이 이규영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주부터 직접 수사를 개시했다고요? 네, 수사를 개시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보낸 내용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 전 차관 등의 성접대를 했다는 윤중천 씨, 네네.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면담했는데 그 보고서가 허위였고 이것을 특정 언론에게 유출했다라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언론에서 보도를 했었지만 윤석열 총장도 여기에 관련이 있었다라는 것이 언론에 또 헤드라인을 장식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 토대가 된 것이 이 보고서라는 것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에서는 민감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네. 과연 이 부분이 또 결국엔 또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물론 이제 허위로 작성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인데 공수처가 담당할 만큼의 큰 사건인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네. 1, 2호가 다 이제 그런 내용에 해당하는 네. 것이죠. 교육감의 이제 특별 채용 문제를 기소권도 없는데 공수처가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는 물론 허위 작성을 하면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 네네. 검찰 내부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굳이 가져가서 공수처에서 해서 빵 터뜨려서 계속해서 크게 주목을 받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것이 이래서 공수처가 이래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게끔 만들려고 검찰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네. 이규원 검사의 뭔가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검찰이 당초 공수처에 넘겼는데 공수처가 우리 지금 검사들도 제대로 못 뽑았어. 네네. 사람 없어 해가지고 이제 다시 재이첩한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사건은 공수처가 갖고는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사를 개시한 건데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오창석 평론가가 지적한 것처럼 1호 검사 관련 수사가 이규현 검사다.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을 것 같고 비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공수처가 이 검사들이나 이제 뭐 판사들 뭐 그 고위 경찰들을 수사를 할 수 있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기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공수처가 뭐 수사를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근데 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들을 지금 공수처가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공수처를 처음 만났을 때 만들었을 때 좀 기대했던 부분은 검찰이 자꾸 뭔가 이제 덮으려고 하는 사건들, 덮는 사건들, 제식구 그런 검사기. 사건들을 네네. 공수처에서 명명백백하게 네. 밝혔으면 했는데 지금 이제 나오는 사건들의 얘기는 지금 이미 검찰에서 이미 혐의점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던 사건들이거나 아니면은 이 검찰에서 기소를 해야 되는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냥 검찰의 뭐 그냥 뭐 직업 뭐 이런 거 아닌가. 예. 네. 그 뭐 검사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검찰이 하지 않는 것들을 좀 공수처가 찾아서 뭐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에 뭐 고소 고발 뭐 진정 사건이 막 들어왔는데 네. 검사들의 비위에 대한 뭐 고소 고발이나 진정이 한 40%가 넘고 네. 1000건 넘는 그 건 가운데 40%가 네네. 넘는다고 하죠. 네. 네. 그리고 한 20%는 이제 판사 관련 비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검찰에서 수사가 안 됐던 것들이 이제 공수처로 넘어왔던 건데 네. 좀 그런 부분에 좀 더 주력을 하는 게 좀 공수처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추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판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이규현 검사 사건, 윤중천 면담 보고서 이른바 허위 작성 의혹을 쥐고 있는 걸 이제 일부러 사건 뭉개려고 안 주고 있었다 뭐 이런 평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보는 프레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99만 원 세트도 있었는데 사실 이제 왜 그 이것인가? 부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결국은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검찰 식구들 문제를 무마해주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공수처로 넘어가야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고 네. 불기소 세트도 말씀드렸지만 그 해당 관련된 3명의 검사가 뭐 어떻게 한나라한 씨 휴대폰을 잃어버린다는 등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물론 이제 그들은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국민들이 봤을 때 좀 의심적인 부분이 많이 의심적죠. 그렇죠. 조금이 아니라. 금액 계산도 시간대별로 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들이 네네.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 2호 뭐 이런 것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길 바라고요. 다만 앞으로는 국민들이 조금 더 크게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공수처가 전담을 해서 밝혀내는 그러니까 검찰이 하지 못했던 것들 또는 네. 검찰이 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부분들을 공수처가 밝혀낸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1, 2호가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와서 하지 말아라고 얘기할 수는 그것도 없습니다. 이상한 어떤 상황이 상황도. 돼버렸죠. 근데 이 부분도 밝히긴 밝혀야 되니까 네. 이 부분을 만약에 밝힌다면은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그 이전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얘기도 다시 한번 나오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형평성을 따지자면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렇죠. 2013년, 14년 그때부터 따져가는 게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를 좀 전환해 볼게요. 저 이 뉴스 보고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어요. 두 분 요즘 배달 음식 종종 시켜 먹습니까? 많이 시켜서 드시죠? 어떤가요? 저는 이제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부터 1월 네. 첫째 주까지 자가격리를 하면서 아,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것이 네. 굉장히 일상화됐고 삼겹살과 항정살도 저는 배달시켜서 먹습니다. 그 정도까지 진화하신 거예요? 모든 것들이 배달된다는 그때 알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맞아요. 배달 음식을 굉장히 선호하게 됐는데 햄버거도 많이 시켜 먹었거든요. 저도 이걸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시켜 먹었었는데 네. 가격이 약간 점핑돼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놀랐긴 했습니다. 네. 우리 또 참고로 저 격리 동기예요. 아, 네, 그러셨군요. 그때 많은 분들이 다 격리당했을 때 저도 격리. 방송가의 격리가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죠. 저 당사자가 또 계시군요, 우리 네, 기자님. 저는 격리가 아니고요. 격리가 아니라 후송이 네. 됐습니다. 그랬었죠. 우리 다 아픈 기억. 그때 정말 이런 메뉴를 다 시킬 수 있구나. 저도 배웠어요. 네네. 이것까지 시킬 수 있나.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햄버거를 배달을 시켰는데 이게 매장에서 살 때보다 비싸다고요? 이거 얼마나 더 비싼 거예요, 일단?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얼마나 더 비싼 건지를 일단 알아야지 화를 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네, 이 소비전이 3월 8일부터 4월 23일까지 이 서울 송파구 일대에 그 햄버거 프랜차이즈 5개 업체의 매장 5개씩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네. 배달 주문을 할 때 이 매장 가격보다 그 햄버거 세트는 한 1,000원에서 1,200원 정도가 비쌌다라고 합니다. 네. 단품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죠. 그때는 이제 700에서 한 900원, 음. 사이드 메뉴는 한 600에서 700원, 그 음료수는 한 500에서 700원 이렇게 더 비쌌다고 합니다. 세트를 시키면은 일단 대표적으로는 매장 가격보다 1,000원 이상이 비쌌다 이런 건데. 네네. 그러면은 배달로 더 많이 개수가 추가될수록 그만큼 더 비싸진 거네요? 뭐 그런 셈이죠. 네, 이렇게 돈을 주고 이제 팔았던 거니까요. 네, 지금 소비자는 어떤 설명을 하고 있나요? 네, 일단은 이제 배달 제품의 가격 차별화는 이제 시중 배달료를 고려하면은 뭐 소비자에게 일부 유리한 면도 있다. 왜냐면은 이제 뭐 계속해서 기사 나오는 것 중에 배달료가 3,000원이다, 4,000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3,000원, 4,000원보다 햄버거 단품 기준은 뭐 700원, 900원 정도밖에 비싸지 않으니 총액을 따지면. 네, 뭐 소비자가 더 저렴하다라고 했지만 중요한 건 이제 고지 여부인 거겠죠. 그렇죠. 저도 사실은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보통 M사 같은 경우는 10,000원 이상 하면 이제 공짜로 배송이 되는데 네. 그래서 10,000원 맞추기 위해서 이제 안 먹을 것도 몇 개 이제 무리하게 시키죠. 너겟이라든지 일인 이런 거 가족들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끼워 넣어서 이제 제가 배달 시킨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애초에 가격이 비쌌더라면 좀 다른 방식을 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고지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따져보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약간 배신감이 드는 거죠. 네. 그 이제 문제는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이 다르다는 걸 명확하게 표시하면 우리 또 감수하고 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네. 모르고 시켰을 때 그게 100원이든 1,000원이든 화가 나는 건데 그 대목이 지금 문제죠. 그러니까 대부분 배달료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네. 뭐 어차피 뭐 어떤 음식을 시켜도 요새는 배달료가 있다 보니까 네네. 뭐 차라리 그 배달료 때문에 더 비싸다라고 고지를 했으면은 뭐 감수하고 먹었을 텐데 이제 네. 뭐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문제가 된 4개 업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분석을 해보니까 네네. 버거킹하고 KFC만 음. 이 가격이 좀 다르다라는 정보를 제공하고 나머지 여기는, 업체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배달 플랫폼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무슨 민족이나 뭐 네. 이런 것들. 네, 이쪽에서는 다 그러니까 4개 업체 모두 해당 정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배송비도 없고 뭐 마치 이제 뭐 크게 다르게 받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배송을 했던 상황입니다. 뭔가 특별하게 서비스를 해주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가격이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더라. 뭐 네. 이런 상황. 이게 사실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제 디테일하게 고지하지 않으면 별거 아닌 것으로도 이제 그 회사가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스팸을 시켰는데 스팸이요. 네, 스팸 덮밥을 시켰는데 스팸이 아니라 런천 미트를 이용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난 이제 분노가 시작됐거든요. 그거 중요한 그거 문제죠. 되게 네. 중요한 민감한 문제예요. 굉장히 민감하고 햇반을 주문했는데 오뚜기 밥이었다. 이것 때문에 또 지금 최근에 또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업주 입장에서는 네. 대명사처럼 쓰기 때문에 했었다라고 했지만 분명히 가격도 다르고 성분도 다릅니다. 돼지고기 함량 비율이 많이 다르거든요. 네, 스팸 런천 미트 그 밑에 또 네. 다른 네. 미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것과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않았다. 지금 저도 M사의 이제 빅맥 세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확히 1,000원 차이 납니다. 정확히 세트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방금 확인했거든요. 네. 매장과 배달이 1,000원 정도 차이 나니까 네. 굳이 10,000원 맞추려고 몇 개를 더 샀다면 제가 한 2, 3,000원을 훨씬 더 많이 쓰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다라고 고지를 해주거나 네. 아니면 차라리 그냥 배달료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안할 것 같습니다. 네. 네티즌들 의견이 좀 다른데 당연한 거 아닌가? 내 집에서 편히 먹고 싶으면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별도 배송비를 받던가 주문 금액 얼마 이하 배송비 발생으로 해서 발생으로 해라. 왜 꼼수를 부리냐. 그러니까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뭐 이럴 수 있지. 아니면은 왜 나를 속인 거야.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일단 정상근 기자는 어떻습니까? 저요. 네. 저는 사실 이렇게 배달 음식을 많이 시키진 않는 편이에요. 많이 안 시키는군요. 네. 네. 왜냐하면은 그 집 밖에 나가서 사와야 네 아기를 잠깐 육아 아빠의 고충. 네, 육아 아빠 고충. 잠시 달려 나가는 네. 그런 상황들. 근데 네. 어쨌든 근데 그 이 배달료를 받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게 왜냐면은 이 건건이 받아버리면은 그 대량 주문을 할수록 더 소비자들한테는 불이익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를 시켜서 이제 먹기도 하는데 좀 이거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정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쳐나는 뉴스를 샅샅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수요 탐사대 코너인데요. 오늘 첫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분을 모셨어요. 분쟁 지역 전문 김영미 PD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네. 요즘 그 모 방송에 유재석 씨와 함께 나란히 제가 재방송을 봤나 봐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아, 네. 상금에 눈이 멀어서. 상금에 눈이 멀어서. 네, 아주 재밌게 봤는데 그 녹화 오랫동안 뜨셨나요? 그렇게 오랫동안은 아닌데 또 제가 또 PD니까 네네. 대충 편집하고 뭐 이런 걸 아니까 오히려 좀 빨리 끝난 것 같고 사실 그 미얀마에 있는 기자들 후원하려고 하다 보니 돈이 모자라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 사실 되게 많이 푸는 줄 알았어요. 퀴즈를. 그래요? 네, 딱 하나 아니에요? 딱 하나 풀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대표적인 분쟁 지역을 우리 이제 그 김영민 PD님이 오셨기 때문에 대표적인 분쟁 지역 두 곳을 가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미얀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5.18 40일 주기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얀마를 더 생각을 했었고 또 미얀마에 계신 분들이 우리 광주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교차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주요 상황, 그 미얀마 주요 도시들 상황은 좀 어떤가요? 지금 현재 그 시위 같은 경우도 네. 거의 플래시몹처럼 잠깐 이렇게 모였다가 하는 정도 대도시는 그다음에 이제 농촌 도시들은 오히려 더 활발해요. 네, 농촌이요. 그래서 CDM이라고 해서 시민 불복종 운동 그거를 계속 우리는 끊이지 않고 하겠다. 시민 불복종이라는 게 이제 각자의 일터에서 다 나와서 국가의 행정이나 모든 이렇게 돌아가는 걸 마비시키겠다는 그런 국민적 저항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철도 노동자, 의사, 교사 다 지금 일터로 나가지 않고 있고 네. 그래서 대신 이제 시골 같은 경우 중소도시 이런 쪽이 오히려 더 활발하고 네. 오히려 대도시 양곤 같은 경우는 철통같이 이제 경계를 군부가 하니까 잠깐 플래시몹처럼 하는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가 추산일 뿐인데 지금까지 사망자는 대략 몇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까? 지금 통계로는 그 공식적 통계로는 8천여 명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래요. 거기 시민들 얘기는 더 많이 그렇죠. 죽었다. 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실종자들도 워낙 많고 그렇죠. 지금 통계 중에 실종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실종자도 대부분 사망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그래서 통계에 잡힌 것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있을 거고 또 부상자들도 사실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원이 지금 다 문을 닫은 상황이라 그렇죠. 그것도 사실 공식적인 통계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렇게 꽉 막힌 상황, 정부에서 혹은 쿠데타 세력이 뭔가를 다 막아놓은 상황에서는 우리 광주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외신 기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외신 기자들 접근이 허용이 잘 안 되는 상황 아닌가요? 어떤가요?
지금 현재 취재 자체가 불법입니다. 형법 505에 의해서 가짜뉴스 유포죄, 그러니까 제대로 취재를 해서 나가는 건 다 가짜뉴스라고 해서 네. 지금 현재 언론인도 전부 체포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신 기자들은 거의 접근을 못 하고요. 사실 입국이 돼야 뭐 이렇게 그렇죠. 취재를 입국 할 텐데 네. 그거 자체를 전면 통제하고 있고 취재 행위 통제하고 있고 그래서 외신 기자들이 접근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일본 프리랜서 기자가 거기서 유일하게 좀 활동을 했는데 네. 그분도 이제 잡혀서 다시 지금 일본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CNN에서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네네. 군부의 협조하에 들어갔는데 거의 뭐 군인들이 너무 많이 쫓아다니고 인터뷰를 하게 되면 그 시민을 잡아가다 보니까 그럼 할 수가 도저히 없는 거네요, 취재 활동을 사실상.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일단 그 취재를 하고 있으면 연행을 해서 구금했다가 그냥 본국으로 바로바로 보내버리는 그런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건가요? 군부에서? 군부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당연히 그런 거고 허락을 받아도 전면 통제하는 식이 돼버려서 취재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미얀마 지금 기자들 그게 뭐 국내 실제 현지에 있는 미얀마 기자거나 혹은 그 외신 기자거나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VPN이라고 네. 이렇게 우회로 하는 인터넷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인터넷을 통해서 네. 계속 접근이 가능하고 또 그 몰래 그래도 취재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잡혀간 기자들이 한 70명이 넘어요. 그래서 많네요. 미얀마의 기자들이 뭐 수천 명 있는 것도 아니고 네. 7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를 잡아간 상황이라서 그 나머지 지금 잡혀가지 않은 기자들이 몰래 이렇게 위장해서 취재도 하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과일 팔면서 이렇게 위장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취재 활동을 그들이 이어가야 거기 미얀마에 있는 소식이 제대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더라라는 루머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네네. 분쟁 지역은 더 심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진짜 제대로 된 정보나 이런 것들이 그 바깥으로 알려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숙련된 기자들이 활동을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몰래 지금 열심히 취재는 하고 있습니다. 현지인으로 분장하고 뭐 과일 장수로 분장하고 이러면서도 취재를 한다고 하는데 이 미얀마 국영 TV가 사실은 이제 여기야말로 정말 허위 정보를 많이 지금 우리는 굉장히 뭐 평화롭게 보내고 있고 우리는 구금 안 했고 뭐 감금 안 했고 여러 가지 이제 허위 사실들을 유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위에 참가했던 또 일부 시민들의 머그샷을 뉴스에 그대로 내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를 치면 이제 9시 뉴스 같은 큰 뉴스 방송인데요. 그 뉴스 방송에 이제 시위에 참여했던 청년들이나 이런 체포된 사람들의 그 얼굴을 그대로 내보내는데 문제는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고문을 많이 해가지고 얼굴이 엉망인 상태를 내보내는 거예요. 아, 그 상태 그대로요? 네, 그 어떨 때는 뭐 한 10대 명의 뭐 엽기적인 그 고문 사진이 대방출되는 막 이런 일까지 있는데 그게 마치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제가 본 경우는 대부분이 고문을 했어도 그렇죠. 어떻게든지 숨겨서 그러니까요. 뭐 약이라도 발라서 이렇게 고문 안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미얀마 군부는 너무 자랑스럽게 자기네 고문한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머그샷을 내보내는 건데요. 이거는 약간 트로피 효과 같이 이게 너무 심하네요. 자신들의 네. 전리품 같은 그런 모양새고 또 국민들에게 잡혀가면 이렇게 됩니다라는 협박이네요. 협박 같은 네. 그런 심리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안 한 척 깨끗한 어떤 그 건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미얀마는 정말 너무 심하게 지금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죄의식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전리품처럼 생각을 한다는 건. 그 죄의식을 가졌으면 그런 짓을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양곤에서 제일 큰 교도소가 인세인 교도소인데 네. 인세인 교도소에서 상당한 폭력과 고문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데 그런 사실 숨기려고를 안 해요. 그래서 오히려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우회로 이렇게 취재를 접근을 해보면 네. 그 부분에서 부정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제가. 그래서 참 황당하다 여긴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쨌든 뭐 보도에 나오는 게 사망자가 800여 명 된다고 하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요. 이 미얀마 이번 사태 때문에 저도 이제 보도를 좀 봤는데 미얀마 군이 굉장히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과는 거의 이제 유리돼서 살고 있는 그들만의 또 다른 리그가 아예 있더라고요. 네.
가족끼리 같이 살고 뭐 여러 가지 등등. 그런데 최근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얀마군은 길러진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9천 명 가까이가 탈영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제 미얀마 군부가 이제 50만 정도 네. 군인들이 그 정도 되는데 네. 그 군 내부가 전쟁을 준비한 그러니까 실제 어떤 전쟁에 대비한 군대이긴 하지만 이 쿠데타 이후에 이렇게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그리고 그거에 맞서는 병력으로서 작전을 할 만큼의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미얀마 같은 경우는 가족이나 그런 부분들이 서로 유대 관계들이 끈끈하기 때문에 이 가족들을 인질로 잡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뭐 군대 막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군사 지역 바운더리 내 가족들이 거기서 같이 살기 때문에 진압 작전을 하러 나가고 뭐 이런 거 할 때 만약에 이제 배신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가족이 거의 인질로 잡혀 있는 거나 그러네요.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얀마 군부에도 이건 아닌데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또 그중에 이제 9천 명 가까이가 지금 탈영을 했다고 알려지는데 거기에는 이제 육군도 있지만 공군도 상당수가 많아요. 공군 장교들이. 왜냐하면 이제 폭격기 같은 경우 자신들이 이제 지금 상황에서 내전 상황에서 사실 게임 체인저는 공군의 폭격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자신들이 폭격을 해야 된다고 이제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폭격을 한 번 하면 한두 명 죽는 게 아니에요. 피해가 엄청나죠. 몇백 명이 순식간에 죽기 때문에 동족에게 그런 식으로 피해 어떤 아픈 역사나 이런 걸 만들기 싫은 군인들이 공군에서 많이 지금 탈영을 한 상황이고 또 해군에서도 지금 탈영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들을 CDM 병사라고 부르더라고요. CDM 장교, CDM 병사라고 미얀마 사람들은 불러요. 그래서 불복종했다.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했다는 의미로 얘기하지 탈영이란 말을 하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재하고 있는 다른 그 CDM에 참여한 군인들 같은 경우는 장교들도 되게 많은데 탈영이라는 표현 좀 쓰지 말아달라 그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죠.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여기서 이제 이탈하게 되면 내 가족들이 굉장히 위험해짐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탈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시민과 함께 서는 이분들로서는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네요. 지금 설명을 듣다 보면. 그러니까 군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건데 국민을 죽여야 된다 그러면 이 군대는 잘못된 거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지만 용기 있는 그 군인들이 무사하게 미얀마 국민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루살렘 중동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무력 충돌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도 보니까 한 총 200여 명이 사망한 걸로 지금까지 17일 현재. 근데 어린이가 60명이 넘는 상황이에요. 예루살렘 가자지구 쪽 가보셨죠? 김영문 PD께서는요? 20년 동안 열심히 갔고 수도 없이 간 곳이죠. 맨날 하마스고 맨날 이스라엘이에요. 국민들도 지금 들으시면 거긴 맨날 싸워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항상 싸우는 것 같고 항상 전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 20년 동안 계속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가서 취재하고 다시 오고 근데 사건이 거의 비슷한 유형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그건 반면에 거기에 있는 사는 사람들 가자지구에 있는 주민들의 상황이 완전 엉망이라는 얘기인 거죠. 맨날 그렇게 폭격이 떨어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폭격 진짜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텔레비전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건물이 굉장히 높은 건물이 그냥 주저앉잖아요. 제가 영상을 봤는데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러니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다치겠어요. 지금 이 싸움이 도대체 이번에는 그러니까 늘 싸움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싸우는 것인가. 이렇게 명분도 있지만 항상 싸울 때는 그 이면에 사실상 속내들이 있는 거잖아요. 같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랄까. 이번 전쟁, 이번 싸움은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까? 사실 하마스의 건물 자체를 그러니까 하마스나 어떤 가자지구 폭격을 할 때
이스라엘이 항상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명분이 사실 설득이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그 속내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 쪽을 이렇게 취재해서 느낀 거는 현재 지금 이스라엘 안에 반정부 시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정부를 향해서 네. 당신들 너무 부정부패했다.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반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주말마다 사실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코로나 와중에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하마스나 뭐 가자지구 폭격 이런 거는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안보 의식을 고취시켜가지고 네. 자 이제 분열하면 안 된다. 네. 우리 지금 이런 하마스의 공격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네. 반정부 시위할 때가 아니다라는 어떤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번 경우는 네타냐후 총리의 내부를 단속하기 위한 국민들의 마음을 자기 쪽으로 그러니까 반감을 좀 없애기 위한 그런 어떤 강한 이스라엘을 보이고 싶어하는 측면이 가장 강하다라고 느껴집니다. 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시선 돌리기잖아요. 내적으로 뭔가 정치적인 위기가 있을 때 정치인들이 밖에 나가서 싸우는 전쟁하는 딱 이런 형국인데 늘 있어왔던 패턴이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휴전을 지지한다라고 하고 있고 하마스도 우리가 휴전을 고려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멈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목적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근데 하마스 입장에서는 당장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하마스의 피해가. 로켓이라는 게 네네. 사실 가서 직접 보면요. 네. 굉장히 조악해요. 저거 한 10발 던져봐야 한 발 맞을까 싶을 정도로 왜 미사일을 쏘려면 뭐 GPS 장치도 필요하고 뭐 그렇죠. 최첨단 이런 게 필요한데 네. 그런 걸 다 갖추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발도 되게 많고 그러면 또 저런 게 날라오면 또 사람들이 많이 죽을 거 아니에요. 네네. 아이들의 그 희생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들 빨리 도망을 못 가서예요. 그러니까요. 어른들은 네네. 다리가 기니까 빨리 폭격한다고 어떤 그게 나오면 그 공습하는 방송이 나와요. 그 네네. 사이렌 같은 게. 네. 그런 게 나오면 어른들은 엄청 도망을 빨리 갈 수 있는데 아이들은 그럴 그렇게가 수가 안 없죠. 되고 네. 또 여성들 또한 그렇지가 못한 거죠. 체력적으로. 그래서 희생자가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명분을 대던 네. 지금 현재 그런 주민들에 대한 폭격이나 이런 것들은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미얀마 그리고 중동 지역 얘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분쟁 지역 전문 저 PD라 불러야 되는 거 맞죠? 네네. 네, 김영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뉴스 대신 검색해드리는 인간지능 AI 시간입니다.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색형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오늘은요. 네. 그 애청자분께 잠시 추억을 회상하는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잘 듣고 오늘의 주제에 맞춰 주시면 되고요. 네. 우리 진행자께서도 정답을 아시면 편안하게 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뭔가 좀 두려운데요. 예, 2000년경 이전은 주황색의 떡볶이였다가 짙은 남색의 태권브이로 바뀜. 2003년을 전후로 신형 떡볶이로 다시 바뀜. 2008년에는 회색으로 바뀌었고 쥐돌이, 비둘기, 강한 친구 등으로 부름. 계급의 상징이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이 읽어주셨는데 진짜 예. 모르겠어요. 뭐죠? 많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로 육군의 활동복 역사인데요. 아, 이걸 막 주황색 떡볶이 뭐 이렇게도 부르고 그렇게 했던 불러요. 거예요? 떡볶이다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군대에게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장병이 네. 주황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장병을 부러워한다. 좀 트레이닝복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이거 왜 부러워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어떤 짬의 상징입니다. 짬의 상징. 이게 무슨 뭐 디자인 뭐 이런 단순한 그게 전혀 아니라 그런 게 없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함의들이 있군요. 그렇죠. 색깔에 이 따라서. 주황색 트레이닝복 입으신 분들은 이제 저녁을 얼마 안 납두신 이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럼 너무 부럽죠. 그러면. 예, 네. 그 부러움의 상징인데 군대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서린들의 활동복 부러워하고 네. 밖에서 보기에는 머리가 뭐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지만 네. 저희는 그 1mm 그거 하나 가지고도 네. 예, 이게 예전에 자존감이 있다가 없다가 사라집니다. 군인 머리 두 가지 형이 있다고 그랬었는데. 예, 맞아요. 간부형 맞아. 예, 뭐 그런 게 간부형, 있었죠. 장부형 뭐 이런. 예, 뭐 스포츠형도 네. 있고. 네. 자, 얼마 전에 군 장병들의 부실 급식 전해드렸었잖아요. 네. 이번엔 옷입니다. 어. 군 훈련복도 불량,
땀 흡수도 안 됩니다. 와, 최악인데요. 예.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급식 논란이 있었고 뭐 머리 스타일 맞아요. 얘기 있었고 이제 군대 소식을 간간히 전해 주시는데 이번에는 예. 오십니까? 예, 병사들에게 수년간 지급된 활동복과 베레모 일부가 불량품으로 드러난 건데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실이 오늘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네. 방위사업청은 군에 납품된 피복류 6개 품목 총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베레모와 육군 봄, 가을 운동복, 여름 운동복 등 3개 품목을 납품한 8개 업체가 기준 규격 미달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뉴스는 뭐 한 30년 전, 20년 전에도 있었던 것 같고 10년 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꾸준히 계속 네. 나와요. 잊을만 하면 나오는 뉴스. 예, 예. 8개 업체가 지금 기준에 미달됐다라고 하셨는데 예. 그렇다면 이 업체들이 납품한 규모는 뭐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죠. 많아요. 8개 업체가 지난 5년간 군에 납품한 규모가 봄, 가을 운동복 19만 5천여 벌, 여름 운동복 30만 8천여 벌, 많구나. 베레모 30만 6천여 벌 등 네. 총 81만여 벌이고요. 무려 182억 원의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혈세가 이 불량품 납품에 사용이 된 겁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인공위성을 납품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옷인데.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예. 2021년인데 군복 어떤 부분이 지금 부실한 건가요? 그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네. 그 인공위성도 이렇게 부실하게 납품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복잡한 정밀한 뭐 기계도 아니고 예, 옷 같은 그러니까요. 거를 왜 이렇게 못 만드는 건지. 아니 어떤 부분이 좀 부실한 부실하냐면 건지, 네.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 보면 땀이 정말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땀 흡수가 잘 되는 옷이 사실 필요한데 한 업체가 납품한 육군 여름 운동복 바지는 이 땀 흡수도 평가가 있어요. 네. 2초 안에 보통 땀이 흡수되어야 통과인데 땀 흡수하는데 무려 19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몇 배입니까? 네. 그리고 저도 뭐 이런 평가가 있는지는 처음 알았는데 땀 견뢰도 평가라는 게 있어요. 땀에 의해서 원단이 얼마나 저항성을 가지고 색이 변형되지 않는가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아 그렇죠. 그런 게 있죠. 상하이 네네. 모두 규격에 미달한 제품을 납품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어. 자 그리고 베레모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네. 모자. 모자는 어땠나요? 모자는 발수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발수도라고 하면 네. 뭐 비가 왔을 때 이제 물이 튕겨나가는 정도. 음. 비가 오면 이제 물이 천에 스며들지 않고 튕겨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역시도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 국군 장병들이 땀 차고 색 변하고 비는 또 그대로 흡수하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옷으로서는 최악의 옷들을 입고 최악이에요. 있었던 건데 예. 이게 납품 전에 당연히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기준 미달 제품이 납품된 데는 상식적으로 좀 허술한 군복의 품질 보증 방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네. 군복의 경우에는 이 완제품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방사청은 납품업체가 제품의 기준에 부합한다는 공인 성적기관 성적서를 제출하면 네. 그 성적기관의 성적서가 진위가 맞는지 여부만 확인한다고 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부 업체가 네네. 공인 성적기관 의뢰 시에만 정상적으로 만든 제품으로 평가를 받고 일단 서류상으로는 네네. 그래서 이거 정상이다라고 하면 네. 납품 때는 불량 원단이 사용한 피복류를 납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표만 잘 받기 위해서 잘 만들고 일단 처음엔 잘 만들었다가 그렇죠. 그걸로 이제 오케이 받은 다음에 그다음부터 네. 부실한 걸 부실한 내보내는 걸 상황. 납품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이잖아요. 예전에도 반복적이죠. 이런 수법으로 많이 예. 부실한 뭐 음식도 마찬가지고 옷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누적된 사건들이 많을 텐데 처벌은 그만큼 강력한가요? 어떤가요? 이번 처벌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남는데요. 네. 8개 업체 중에 계약이 끝난 곳 한 곳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네.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방사청은 불량 납품 업체를 즉각 퇴출할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강화된 품질 보증 활동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국민 혈세가 이렇게 좀 낭비되면 안 되잖아요. 네네. 예, 우리 또 장병들을 위해서 제발 국가가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고 이제는 좀 이런 기준들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업체 사장님들이 누군지가 파보면 또 다른 뉴스가 되진 않을까. 또 다른 또 비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비리가 나올 수도 예. 있겠다. 이런 사건들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내피셜을 한번 작동해 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품격 있는 정치 토론 상암동 영수회담 시작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품격을 담당하시는 두 분이죠. 김영우 미래통합당 전 의원 그리고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네. 두 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저는 뭐 비교적 오늘 좀 차분하게 보냈고요. 뭐 책을 좀 읽었죠. 그 미중 패권 전쟁, 미중 패권 경쟁과 관련된 책도 좀 보고, 네. 또 쉬면서 뭐 기타도 좀 치고, 기타를 치십니까? 좀 여유 있게 보냈습니다. 어머나. 우리 김영우 기타를 의원님은 치시는지 저와 몰랐어요. 품격이 다르시군요. 존경합니다. 그 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네. 조금 많이 쉰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뭐 또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대통령께서 저 한미 정상회담 하러 출국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좀 예측도 해보고 뭐 그렇게 지냈습니다. 네. 뭐 한 50 넘어서 처음으로 피아노를 도전해 보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 예. 자기 취미 생활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우리 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님은 오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요? 네. 제가 아침에 그 오늘 공휴일이라고 그래서 중간에 있는 방송이 다 취소가 됐는데 네. 아침에 방송 하나를 새벽에 하고 네. 저녁에 우리 그 이승원의 명랑 시사에 출연하기 위해서 네. 제가 오늘 공주의 지역을 가지 못하고 그러셨군요.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제가 와, 이게 알겠습니다. 교통방송이 고통방송이 되거든요. 이거 참.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좀 알차게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이제 방미길에 나섰는데 여러 가지 뭐 부담도 있고 숙제도 있고 기대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가장 좀 기대하는 지점은 어떤 건지 박수현 대변인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여러 가지 의제를 지금 다 양국 간에 조율을 했을 거고요. 그렇겠죠. 최종 이제 네. 공동 선언문도 다 조율이 됐을 겁니다. 대개 이제 정상회담의 의제는 양국 간의 동맹 관계 수준에 의해서 논의를 이제 하게 되는데 네. 우리가 미국과 2018년에 이제 포괄적 전략 동맹이다 이렇게 이제 변했지 않습니까? 그 포괄적이라는 것은 의제가 한반도 의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네. 영내, 지역 내 동북아 의제, 더 나아가서 글로벌 의제. 이 세 가지 의제를 카테고리로 해가지고 양국 간의 동맹 관계에서 어떻게 역할할 거냐 하는 것을 논의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우리 그 주한 미군과 관련한 한반도의 안정적 안보 상황 같은 것들을 이제 논의를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서 네. 한미 동맹이 좀 강화돼야 된다 이런 이제 주제를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역 차원 두 번째로 말씀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지금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국의 부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쿼드 체제에 한국이 편입돼야 된다라는 주장도 이제 하지만 아마 그 분명하게 커트 캠벨 그 미국 NSC 조정관도 그걸 논의할 계획은 없다, 확대할 계획은 없다, 정확하게 밝혔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그렇습니다. 했어요. 네. 쿼드 플러스에 이제 우리가 논의가 생각을 해볼 만한데 그것은 미국과 우리가 동맹으로서 네. 그 외에 안보 외에 예를 들어 신기술, 인프라, 그다음에 뭐 보건, 뭐 이런 어떤 지금 뭐 반도체, 배터리 이런 네, 거 네. 그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한 뭐 코드 플러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적극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 문제는 그런 문제가 논의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글로벌 차원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이제 백신을 어떻게 세계에 공급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이 협력할 것이냐, 한국이 어떻게 아시아의 백신 공급의 허브가 될 거냐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 그다음에 좀 보건 문제, 대테러 네. 문제, 기후 변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양하게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우 의원님은 어떤 걸 기대하시는지요?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백신 협약 문제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네.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아마 백신 협력을 얻어내는 것이 가장 지금 당면 목표로 설정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좀 예측은 해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미중 패권 경쟁 중에서도 반도체 공급망 질서가 지금 재구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협력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리라 봅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이 먹거리, 일자리와 관련해서 앞으로 아마 한 20년, 30년, 한 50년까지도 이 반도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협력 문제가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안보 문제, 이런 문제가 중요하겠죠. 특히
그 한미 동맹에 있어서 신뢰가 사실 그동안에 많이 좀 흔들려 왔습니다. 제가 그 몸소 많이 좀 겪었고요. 제가 네. 국방위원장 하면서도 많이 그런 걸 느꼈는데 한미 동맹을 구축, 한미 동맹의 신뢰를 다시 좀 공고하게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백신 문제, 반도체, 이 경제 문제, 또 북한 핵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 안보 문제가 다 사실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연결이 돼 있고 이것을 떠받치는 그 근본은 한미 동맹입니다. 이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해서 이런 그 협력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것에 역점을 두지 둬야 될 때다 네. 이런 생각을 하죠. 알겠습니다. 일단 결과가 나오면 조금 더 저희들이 얘기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국회로 가보죠. 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지금도 사실은 이제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고 이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좀 연계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은 인사청문회 26일 열기로 합의를 했어요. 김용호 의원님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이 어떤 전략인 건가요? 뭐 법사위원장 문제는 이제 계속해서 야당으로서는 공세를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당의 어떤 협치를 구한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번에 이제 김오수 검찰총장 그 지명자 네. 내정자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정치적인 독립성, 중립성에 전혀 맞지 않는 인물이다. 얼마 전에 그 최재형 감사원장도 네. 이 김오수 이 전 법무부 차관이 이제 감사원의 감사위원으로 청와대에서 제청해 달라라고 하는 그 요구를 2번씩 거절을 했단 말이죠. 그 거절한 이유는 김오수라고 하는 인물은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에 맞지 않는 부적격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제청을 거부했단 말이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검찰총장에 임명하려고 하는 청와대의 그 의도 이것은 불순하다. 이 검찰의 네. 정치적인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부적격 인물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한번 그 자격 검증을 세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취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야당에서는 굉장히 벼르고 있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호 의원님 하나만 하시죠. 그 법사위원장도 달라고 하시고 김호수 검찰총장도 세게 하겠다. 이럼 두 개를 다 달라는 것인데. 워낙 뺏긴 게 많아가지고요. 지금. 예. 네. 그 김호수 총장에 관해서 이제 김용호 의원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저는 좀 생각을 다르게 합니다.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시절에 박상기, 그다음에 조국, 그다음에 추미애 법무장관과 호흡을 맞춰서 법무차관으로서 검찰 개혁을 이끌었다. 이것이 어떻게 친정부 인물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정치적 중립의 편향이 된 것인가요? 나는 그런 어떤 경력을 정치적 편향으로 이야기한 최재형 감사원장의 정치적 편향이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다 국민의힘이 집권할 때도 고위공직자는 그런 정도 수준에 올라오면 거기서 돌고 도는 선발을 해서 가장 또 에이스라고 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런 중요한 자리에 순환보직을 시키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정치적 편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그야말로 정치적 공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과 더구나 그렇게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 삼으면서 네. 이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연계를 해서 국회 일정을 참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 그 장관 후보자 5명 중에 3명을 부적격 지명하면서 1명을 낙마시킨 것까지는 야당이 이제 득점을 한 포인트라고 저는 보는데 그 이후에 국무총리나 검찰총장과 이것을 연계시켜 전략으로 하는 것은 득점이 아니라 실점할 포인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26일 날 청문회를 하게 되는 것은 대통령이 7일 날 네. 청문 보고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20일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법적으로 네. 해야 되는 것이고요. 가장 또 그러나 희망을 갖는 것은 21일 날 이것과 관계없이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양당이 합의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김오수 전 차관이 차관을 지냈다고 하기 때문에 검찰총장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정적인 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김학의 전 그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이 김오수 차관도 그 사건에 대해서 보고 라인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 조사까지 또 지금 받지 않았습니까? 소환돼 가지고. 예,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자격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조국 전 장관의 가족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도 윤석열 전 총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대검에 강력하게 제시한 사람이 바로 김호수 전 차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 편향돼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네. 이게 뭐 차관했다고 부적격이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네. 두 가지의 간단하게 반박을 하면 우선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과 관련해서 뭐 절차적 정의, 실정법을 어긴 부분이 있다면 뭐 처벌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왜 김학의를 그런 절차적 정의 이런 것들이 좀 무리해서라도 출국 금지를 막아야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정서에 저는 맞는 일을 했다고 보고 그런 것 가지고 정치적 편향 내지는 또 어떤 뭐 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힘도 그것은 국민의 정서법을 넘어서는 그러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국 수사 라인에서 배제하는 다른 팀을 구성해보자 하는 것은 윤석열 총장도 그 당시에 굉장히 무리한 수사권 남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공격을 받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서 어떤 지휘권이 정확히 설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지휘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공정하게 그런 부분을 구성해보자라고 하는 네.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였다고 저는 그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나 중요한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주 잘못된 지적입니다. 뭐냐 하면은 국민의 정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같으면은 국민의 정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맞습니다. 법에 기반하지 않고 법에 기초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이 법조인들이 장관, 차관, 검찰이 법을 자의적으로 집행할 수도 있다. 국민의 정서에. 그거는 엄청나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사실은 검찰 개혁 과정도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많은 신뢰를 얻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추미애 장관 때도 그랬고요. 지금 박범계 장관도 그런 조짐을 보이는데 법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파퓰리즘적으로 말이죠. 이런 절차를 행한다는 거거든요. 그거의 정점이 바로 김학의 전 차관의 지금 도덕성을 제가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아무리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범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의혹, 그 의구심이 있는 그 피의자 네네. 신분일지라도 집행에 있어서는 법 절차는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정말 유념해야 될 점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 저도 동의를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그런 부분 양쪽을 균형 있게 봐야지 그것이 결정적 흠이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 다른 어떤 민주평통 사무총장이나 아니면 다른 그 시민단체 아니면은 다른 공공기관 민주평통 네? 사무총장님이 저 서운해하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자리면 혹시 모르겠으나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법 집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찰 총수기 때문에 네네. 법에 근거해서 살아왔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잣대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평행선 같아서 얼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봐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 뭐 당대표 결국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출마하기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이번에 10명 예비 후보고 5명을 뽑습니까? 경선에서요? 지금 5명 뽑는 거로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당심 대 민심이 네. 이제 50% 50대 50으로 이렇게 네. 우리 당의 선관위에서는 이렇게 잠정적으로 정했는데 7대 3에서 5대 5로. 예, 지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당 대표가 10대 1이에요 경쟁률이. 네. 10명이 이제 정말 많이 나가셨어요. 참가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모릅니다. 아직 등록일이 조금 2, 3일 남아 있기 때문에. 김영호 의원님이 등록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뭐 그럴 생각 옛날에 뜨거운 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에 나설 생각은 없는데 어쨌거나 흥행에는 지금 굉장히 성공을 좀 하고 그런 있다 모양새입니다. 생각이 네. 들고요. 또 세대 교체론도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국민들의 삶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큰 그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예. 어떤가요? 정말 남녀노소가 지금 다 등장했어요. 네, 당대표 부럽죠. 후보로. 네, 굉장히 부럽습니까? 부럽고. 네. 뭐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어요. 우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발 정당 세대 교체가 시대 교체로 이루어지고 그것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변화도 그렇게 이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의 당대표에서 보여주는 역동성이 한국 정당 정치 변화 발전의 날개짓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걱정이 되는 게 저는 당심과 민심 일반 여론조사와 당원 조사를 50대 50으로 이제 조정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젊은 후보들이 결과를 열었는데 이게 지금 중간 이 캠페인 과정에서의 순서가 아니라 뒤로 완전히 밀려가지고 이게 하나만 한 거였다라고 네. 하면 도로 무슨 당이라고 할까요? 도로 자유한국당 내지는 뭐 이런 네. 건 아니겠냐. 그래서 이 젊은 역동성이 성공하지 못하고 만약에 찻잔 속에 미풍으로 그친다면 그 또한 역풍이 있을 수 있다는 걱정도 함께 듭니다. 그 감사한 일인데요. 하지만 어느 누가 당 대표가 되든지 간에 지금 뭐 세대 교체론이라 그럴까 아니면 이 초선 의원들 또 원외 젊은 인사들이 당 대표 선거에 나서는 이 움직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당 대표의 설사 젊은 그 정치 신인들이 당 대표 선거에서 떨어지더라도 저는 그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아직 이제 가능성이 뭐 완전히 없는 상황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 젊은 친구들이 새로운 발상. 왜냐하면은 사실 모든 사회 각 분야가 발전돼 왔었는데 어찌 보면은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정치 분야만큼은 굉장히 솔직히 후진 정치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싸우는 정치 했고 그냥 늘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협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대화와 타협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지만 정치 신인들이 굉장히 좋은 발상들을 지금 많이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다양한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냥 뭐 정치 경험이 없다라는 식으로 정치 신인들은 경험이 없다라는 식으로 비판받기에는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정말 다양한 경험이 있고 이 혁명적으로 바뀐 대한민국 사회의 많은 것들을 오히려 더 이해를 잘하고 있다라는 좀 칭찬도 해주고 싶어요. 네, 박수현 대변인이 30초 남았는데요. 네. 어떤 분이 되는 게 민주당에 가장 안 좋은가요? 나경원 대표님이 나오신다고 하고 네. 홍준표 전 대표님이 복당하신다고 하는데 네. 저희로서는 아무래도 이런 새로운 변화가 성공하는 것이 두려운 카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함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역시 저보다도 한참 선배인 분들이 네. 우리 국민의힘을 계속 낡은 리더십으로 이끌어가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행복한 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김영우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54명,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전파된 사례도 처음 확인됐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카톨릭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하루 만에 600명대로 다시 올라섰는데요. 감염 재생산 지수도 되게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굉장히는 아니고 다소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군요. 그리고 양성률도 급증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이게 일반적으로 진단검사 수가 줄어드는 주말, 즉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도 여기에 속하는데요. 대략 500~600명. 네. 또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600~700명. 그래서 네. 지금 600명대 중반쯤 되는데요. 오늘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좀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다행히 네.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평균 정도 되는 654명인데 문제는 이제 양성률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네. 진단검사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33,000명 정도 됐었는데 오늘 654명이라 양성률이 1.94%인데 어제 그제에 비해서는 좀 뭐 하여튼 2% 정도 유지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 경로 불명의 환자들도 30% 정도 높아지고 있고 네. 한 사람이 몇 사람을 감염시키냐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0.94 정도였었는데 네네. 이게 전국적으로는 0.99 또 네. 서울 수도권만으로 보면은 1을 넘어서 1.03 정도가 됩니다. 다만 좀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어떤 거죠? 지금 이 네. 위중증 환자가 8명 줄었거든요. 근데 이게 8명이 그냥 줄은 건 아니고 네. 그분 위중증 환자들 중에서 8분이 사망을 하셔갖고 줄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행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환자가 이렇게 600명, 700명씩 나오는 상황에서도 위중증 환자들이 그렇게 급격히 늘어나진 않는다. 뭐
돌아가시는 분은 참 안타까운 그렇죠. 일입니다만 그 네네네. 숫자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되어가고 있어서 사실은 지난달에 치명률은 0.51%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는 조금 늘어서 0.75% 정도. 이것이 한 0.1% 정도 이하로만 내려가면은 독감처럼 되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내려가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이 환자의 증가 추세도 지금으로서는 한 6월 말까지는 좀 지속될 것으로는 보입니다만은 다만 한 1,000명 이하로 잘 유지만 된다면은 우리가 6월 말까지 60세 이상 고령층 접종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만 해도 잘 버티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인천국제공항 검역소에서 이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15명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훨씬 더 위험한 건가요? 글쎄요, 아직까지 인도발 그 변이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려진 게 많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유전자를 보고 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캘리포니아 변이주라고 L452R이라고 이제 그 V를 표시를 하는데요. 네. 그 캘리포니아 변이주하고 남아공 변이주 우리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2484 K가 남아공 변이주인데 거기가 Q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484Q라는 두 가지의 변이가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우리 백신들의 예방 효과를 상당히 감소시킬 것이다 하는 예측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예측이 잘 맞아 들어가고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영국에서 보면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영국의 변이주 그게 우세종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이것들이 확산 속도가. 확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려가 되고 있어서 영국에서 지금 그 날짜대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 인도 변이주가 얼마나 확산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정도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44개 국가에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인도에서 오는 사람만 막는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이 그렇죠. 네. 전 세계적으로 이게 우세종이 돼가는 상황에서는 이 인도 변이주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WHO에서도 주요 변이주에 남아공, 인도, 브라질, 영국 이렇게 네 가지를 다 집어넣어놨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는 이 인도 변이주를 좀 더 심각하게 쳐다보고 좀 더 많은 분리주를 가지고서 네. 이 선별 검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네, 말 그대로 블랙리스트인데 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일단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했고 인천 공항을 통해서 현재 접종하고 있는 백신이 과연 이런 것까지 다 막아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뭐 주요 변이든 기타 변이든 네네. 일단 예방 접종을 받으면은 네. 뭐 다른 사람한테 전파시키는 건 모르겠지만 본인은 중증으로 가지 않고 입원하지 않고 네. 또 사망률은 거의 100% 막아줄 수 있다고 지금 그렇군요.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만은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인도 같은 저런 상황 하루에도 수십만 명씩 30만 환자가 이상. 생기는 네. 상황에서는 변이주도 점점 진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가능한 한 바이러스가 이렇게 증식하는 걸 막아줘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선진국을 빼고서는 그 이외의 국가들의 접종률이 상당히 낮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빨리 억제를 해야만 되는데 인도 같은 데의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도 돌파 감염으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점점 진화를 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 지금 예방 백신을 무력화할 수 있는 변이주가 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선진국에서 자기네 나라들만 지금 접종을 하고 집단 면역이 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결되는 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이 네. 변이주가 안 나오게끔 억제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이 어정쩡하게 억제를 하다 보면 이런 변이주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뭐 바이든 대통령도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인도에 우선적으로 좀 이 백신을 제공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이긴 합니다. 그 백신 접종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걱정하신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접종을 하겠다고 손을 드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종의 좀 유인책이겠죠. 접종을 많이 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자가격리를 좀 면제하는 방안이나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백신 여권이라고 표현하는 뭐 그린카드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데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유인책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네. 뭐 전 세계적으로 고민일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다행히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은 예방접종 동의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서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네, 미국 같은 데에는 뭐 상당히 절대로 안 먹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초기에 요양병원, 요양원의 입소자나 종사자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6월 말까지 60세에서부터 74세 접종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까지 다 맞춰야 1,300만 명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고령층의 일반 시민들의 접종이 높아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분들이 미접종 상태로 남아 있다가
환자가 되고 위중증으로 가고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네. 어떻게 해서든지 높여야 되는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이 좀 극도의 불안감들 네네. 이것들을 어떻게 좀 해소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인센티브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자가격리 면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로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2차 접종이 완료한 사람들한테 한다는 얘기는 지금 6월 달에 접종을 받고 아스트라제네카인 경우 3개월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부에 와닿지를 않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에서도 1차 접종만 받더라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들을 많이 고안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민간 영역에서도 좀 더 창의적인 여러 가지 혜택들을 생각을 하셔서 지금 이 60세에서부터 74세까지의 연령층에 있어서 접종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을 네.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언급을 하셔서 일부 언론에서 좀 과도하게 좀 불안감을 자극하는 면이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의 안정성 등등을 좀 짧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네.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이 서로 간의 이 실제적인 인과관계는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사망률만 보더라도 네.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파이자가 훨씬 더 높은 상황, 훨씬 더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네. 따라서 사망률이라든지 부작용 사례라든가 큰 차이가 없고요. 예방 효과는 오히려 1차 접종 때 파이자보다 아스트라제네카가 훨씬 더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한 번만 접종을 받으시면은 손주들도 좀 만나셔도 되고 만날 수 있고. 친구들끼리도 만나도 큰 위험이 없습니다. 일단 네.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은 보호가 되기 때문에 네. 자기 차례가 오면 꼭 맞으시길 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카톨릭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명랑시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